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챙겨 드시는 광동 침향환. 시간을 돌릴 수는 없지만 활력을 채울 수는 있습니다. 수백 수천 년 침향나무가 자가치유를 위해 만들어내는 그 귀한 침향 추출 에센스를 더 게다가 명품 녹용까지 광동만의 황금 배합 26% 무려 26%. 으라차차 광동 침향환 2천만 환 판매 기념 2+2 더블 감사제. 지금 2박스 구매 시 정품 2박스 2달분을 더. 여기에 특별 사은품 3의 기운을 그대로 광동 삼양삼 프리미엄 진액 30% 한 박스에 끝이 아닙니다. 광동 독자개발 프리미엄 침향 캔디 한 박스까지 모든 주문 고객 추가 증정. 광동 침향환의 힘 저는 믿습니다. 광동 침향환. 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 TV 시청자 여러분, 매일 오후 2시, 화수목 오후 2시 여러분을 찾아가는 장예찬의 정치 펀치입니다. 수요일은 여러분이 너무도 기다리시는 뜨거운 남자, 화끈한 전투력의 주인공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대변인님 오늘따라 뭔가 좀 더 조신해 보이고 좀 경건해졌습니다. 좀 차분해 보이고 기분 탓인가요? 이제 별것도 아닌 걸로 좀 과민하게 구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말을 좀 아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국민의힘의 이제 대선 경선 체제가 시작되면서 각 후보 캠프별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박민영 대변인은 맞장구 치지 마세요.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 유독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온 여기저기에 시비 걸고 다니는 그 추잡한 캠프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 박민영 대변인도 지난주 저희 방송에 나와서 제가 하는 발언에 뭐 그냥 옆에서 추임새를 넣거나 뭐 당의 입장을 이 댓글로 여러분이 막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당의 경선 룰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 정도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한동훈계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단체 대화방에서 박민영 쫓아내라, 박민영 대변인에서 잘라라 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 뭐 경고 조치 정도 받고 끝이 났는데요. 르라보님 댓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가발개는 막말을 해도 다 봐주더니. 그렇죠. 정말 징계가 필요하다면 김상욱과 조경태 같은 해당 행위자들 먼저 징계하고 제명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맞는데, 만만한 게 젊은 사람이라고 청년인 우리 박민영 대변인을 쫓아내라고 난리치는 그 국회의원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뭐 또 그런 의견을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정작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 정말 부끄럽다. 정말 국민의힘의 수준이 이 친한계라는 꼴뚜기들 때문에 진짜 어물쩡망신 다 시키고 어쩌다 이렇게 이 지경이 되었는가. 제가 개인 의견이지만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오늘은 우리가 박민영 대변인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민감한 이야기는 제가 다 할 거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우리 박민영 대변인이 그럼요, 그렇죠, 이런 추임새를 오늘 넣지 않을 겁니다. 추임새를 넣지 않아도 여러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출연자를 보호하는 진행자. 근데 저는 너무 좀 웃겼던 게 하지마. 후보는 얘기 안 할 거고요. 얼마나 트집 잡을 게 없으면 그럼요, 그렇죠 한 거 가지고 추임새 넣었다라고 그거를 사퇴를 넘어서 징계를 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 싶고요. 사실 그리고 제가 그 새누리 때 좀 한판 붙었잖아요. 제가 그때 앵커님한테도 전혀 싸운 게 아니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작부터 일방적으로 공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상대방이 당을 쪼개려고 한다는 식으로. 그래서 아니 아무리 비판 의견을 내도 어떻게 당을 지도부가 쪼개려고 하고 선거를 지려고 한다는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였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시면 되지. 저는 방송 끝나면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 따로 하지 않거든요. 끝난 일이니까요. 그리고 토론을 한 거니까. 그런데 굉장히 감정적으로 오늘 저녁에 또 얼굴을 봐야 되는데 민망하지 않을까요? 저는 상관이 없지만. 저는 우리 박민영 대변인 케이스를 떠나서요. 제가 지금 시사평론으로 밥 먹고 산 지가 10년이 됐거든요. 데뷔한 지가 라디오로.
TV 출연한 거는 30살 때부터니까 벌써 8년이 됐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랑 저도 얼굴 붉히고 싸우고 토론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심지어는 MBC 라디오 나가서 지금 국회의원 하는 신장식 의원이 진행자 할 때 전 진행자랑도 싸워봤어요. 아니 그런 식으로 말할 거면 이 앞에 오라고 막 소리 지르고 해가지고 기사 많이 나고 그랬어요. 최고위원 때. 예. 그렇지만 단 한 번도 그 방송에서 싸우고 토론한 걸 가지고 뒤에서 내가 분을 못 이겨서 막 뒷담화하듯이 페북에 2차, 3차 하고 막 이런 추잡스러운 짓은 안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개파의 문제나 어떤 정치 성향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간성의 문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드라이하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한덕수 권한대행 추대론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었고요. 처음에 그랬죠. 또한 저희 당원 71조가 있잖아요. 대권과 당권을 분리해야 된다. 근데 이 취지를 보시면은 물론 조기 대선이란 특수한 상황이 있지만 그 전임 당대표가 경선의 규칙을 비롯해서 당내 스피커들과 이런 당내 인선들을 모두 다 주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천권까지 가지고 있었죠. 심지어 전직 당대표는 이것이 심판이 선수 역할을 겸하면서 좀 불리한 경선이 될 수 있다라 그래서 우리가 당권 대권을 분리한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한편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하게 해석해준 것은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고 뭔가 불리한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를 폄훼하고 낙선운동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시대교체를 한다는 분들이 젊은 당직자 하나 사퇴시키겠다라 그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 뭐 옛날에 용산에도 젊은 힘없는 행정관들 타겟팅해가지고 공격했던 게 그 한동훈의 특성이었고 YJP님 댓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 박민영 대변인 사랑하는 듯 스토커 같아요. 민영 대변인 방송 다 보면서 껄떡대는 거 너무나 극혐이다. 네, 이게 정확한 심리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런 저의 견해가 듬뿍 들어간 논평을 할 때 특히 국민의힘에 이제 1차 경선 8명이 전해졌잖아요. 이 8명의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누구를 비판하든 누구를 칭찬하든 다른 때는 좋아요 뭐 그럼요 해도 돼요.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 이야기할 때는 박민영 대변인이 추임새를 넣지 않겠다. 왜냐하면 추임새 가지고도 난리치는 유일한 캠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양해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도 이준우 대변인 이야기할 때 민감한 이야기는 이준우 대변인한테 시키지도 않았어요. 뭐 말하려고 하면 하지 마라. 출연자를 보호하는 아시아투데이 TV 정치 펀치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10년째 방송으로 밥 먹고 살고 있지만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추임새 가지고 시비 거는 경우는 처음 본다는 말씀을 역시 그 후보의 그 캠프다운 밴댕이 소갈딱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먼저 이재명과 관련된 재밌는 소식들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드럼통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여러분 사실 이재명 하면 드럼통이라고 부르는 거 어제 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 주변에서 그 측근들이 의문의 어떤 죽음 그리고 실제로는 이재명의 비서실장이었던 전모 씨도 이제 정치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책임지라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기도 했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젊은 네티즌들이 이거를 좀 가슴 아픈 일이고 비극적인 일이지만 밈으로 만들어서 영화 신세계에 보면 이 상대편 조직이나 내부의 배신자들을 드럼통에 넣어서 바닷가에 버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소위 조폭 영화에 많이 나오는 방식이에요. 거기에 빗대서 이재명은 상대방을 드럼통에 넣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재명 욕했던 사람들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다 드럼통 행위다.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몇 년째 쓰이던 온라인의 밈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국민의힘의 나경원 후보가 드럼통 사진 혹시 PD님 준비되어 있나요? 이 드럼통 패러디를 했습니다.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 저거 물어보니까 뽀샵이 아니라 진짜 드럼통을 구해서 들어갔대요. 지금 저게 나경원 의원실에 그대로 있대요. 저 드럼통. 이게 저것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난리가 나고 벌써 연 이틀째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정도의 패러디나 이 정도의 어떤 은유적인 공격은 박민영 대변인 봤을 때 정치권에서 충분히 통행 가능한 수준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굉장히 트렌디하게 잘 소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막 역풍을 불러낼 막말이나 과격한 그런 패러디는 아니잖아요, 이게. 또 주어가 들어가 있지도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대선 그 전부터도 계속해서 이 드럼통 관련된 밈들은
온라인상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나경원 의원 캠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젊은 참모들이 많이 지금 포진을 해 있는 상황이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젊은 좀 그런 아이디어를 살려서 좀 좋은 기획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저희가 이게 유효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많은 민주당 관계자들, 뭐 추미애 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상 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을 민주당이 입증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외에도 그냥 메시지 워딩이나 그런 어떤 전략 구도를 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세련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거나 4강 안에 들어가야 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한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지가 지금 관건인데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보다 체급이 높은 후보 그중에서도 지난 전당대회 때도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좀 부침이 있었죠. 그래서 한동훈 후보를 좀 상대로 전선을 만드는 것이 각을 세우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고 지금 그런 상황들이 적중을 하고 있죠. 그쪽에서 과민 반응을 해주면서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드럼통도 드럼통이고 캠페인 자체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세련돼 보인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저 드럼통 때문에 민주당에서 막 논평을 쏟아내고 그러니까요. 추미애는 논개는 강물에 몸 던졌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은 이 드럼통 밈이 막 확산되니까 유시민과 방송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저는 한 번도 정치 보복을 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에서는 공포심리 자극하지 마라 난리를 치는데 박민영 대변인이 중요한 거 짚었어요. 저 드럼통 메시지에 이재명의 2자도 안 들어가요. 맞습니다. 그냥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겠다고만 했어요. 근데 민주당과 이재명이 난리예요. 네. 이거는 자기들도 드럼통 하면 이재명이 떠오른다는 걸 스스로 자백하는 거 아니에요? 긁힌 거죠, 소위 속된 말로. 그래서 나경원 캠프 측에서 딱 같은 반응을 내놨습니다. 긁히신 거냐? 그래서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냐? 이런 건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사자는 다 아는 거죠. 그리고 사실 측근들이 이제 불의의 사고와 사망을 당한 것이 사망을 당한 건지 한 건지 이제 7차례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측근이 사망했을 때는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그 산타 복장을 입고 춤을 추는 그 사망 당일에 이제 그런 광경들이 굉장히 기괴하게 또 보도가 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자동 연상이 되는 그런 지경까지 온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네거티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게 다 어떤 근거가 있는 사실관계들에 입각해서 지금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도 사실 뭐 오늘 다르고 어제 다르다라고 하지만 지난 대선 때도 그런 말을 했었죠. 정치보복 관련해서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정치보복은 뒤에서 몰래 하는 것이다 라고도 했죠. 그래서 어제 그 유시민 씨와 했던 그런 발언들과도 배치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이 이렇게 긁혀가지고 난리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까지 하느냐 이재명의 드럼통은 일베에서 나온 이야기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일베 소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또 극우몰이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반박이 많아요. 일베랑 전혀 상관없는 뭐 FN 코리아나 DC 인사이드, MLB 파크 등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몇 년 전부터 이재명 드럼통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맞습니다. 요즘은 어떤 밈이 유행이냐 행복주택 들어간다. 근데 그 행복주택이 다 드럼통인 거예요. 그런 패러디 그림들 그게 인터넷에 엄청 많이 돌아다녀요. 그럼요. 야 우리 행복주택 당첨됐어. 이재명 대통령님 덕분이야. 근데 그 행복주택이 다 드럼통인 거예요. 파란 색깔. 그러니까 이 네티즌들의 어떤 기바람이나 패러디를 정치권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무지성 일베몰이는 딱 10년 전에 하던 거죠. 이제 와서는 사실 그렇게 트래픽이 높은 홈페이지 사이트도 아니게 되었고 사실 커뮤니티까지 갈 것도 없이 유튜브나 SNS 그리고 우리 메신저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다양한 형태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그런 밈들 비롯해서 뭐 트위터만 가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이 이런 것들을 소위 입틀막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 민주파출소
파출소를 출범을 시켰죠. 그래서 뭐 어떤 실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사전검열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민주소방서를 만들겠다. 그렇다면서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파출소로 그 욕을 먹고 민주소방서를 또 만든다는 건 도대체 어떤 생각인 걸까요? 그러니까 더 문제인 거죠. 오히려 파출소는 사후적으로 이제 발견이 되면 적발도 아니죠. 뭐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신고를 하면 처리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민주소방서는 좀 선제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입틀막을 하겠다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고요. 저희 미디어특위에서 좀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그런 프레임들을 다 이런 식으로 좀 과민 반응을 하다 보면 오히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죠. 오히려 더 증폭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고 오히려 나의원도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이 사진 한 장의 파급력이 민주당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재명 당사자가 좀 부랴부랴 해명을 할 정도로 엄청난 민주당의 자극이 되었구나.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성공한 캠페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아쉬운 건 이 이재명이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재명이 과격한 사람입니다. 정치 보복할 겁니다.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네. 이 드럼통 사진 한 장이 지금 전국적으로 파급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습니다. 이틀째 난리가 나고 네. 이런 거를 왜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잘 안 했을까? 잘 못했을까? 사실 요런 거 만드는 전문가가 또 박민영 대변인이잖아요. 아이디어가 넘치는데 옛날에 우리 대선할 때 많이 했잖아요. 이런 맞습니다. 거. 근데 박민영 대변인이 당에 들어가서 느껴봤을 때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걸 제시하면 네. 좀 기존의 어떤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은 잘 안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긴 하나요? 네, 일단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대선 캠페인 당시에는 청년보좌역이었잖아요. 그렇죠. 정책본부에 네.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조금 더 실무중심적으로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59초 쇼츠 때 공약도 다 좀 어레인지를 했었고 그때 AI 윤석열이나 그 위키윤 같은 그런 실무중심으로 했었다라고 하면 사실 제가 이번에 당에 돌아와서는 좀 스피커 중심으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아이디어를 말씀 못 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정책 같은 것들도 솔직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죠. 조금 더 다듬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점들이 많았지만 우리 또 당이라는 것은 말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사실 한 2달 동안은 거의 잠잘 시간도 없이 그러니까 논평 쓰고 방송 나가고 기자 만나고 하니까 훅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역할이 주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 경선 직후부터, 그러니까 경선 진행에서도 제가 좀 역할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그 뭐 특정 캠프가 반발을 하는 바람에 예, 제가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경선 때 저는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예, 본선 때 가서는 이제 뭔가 아이디어를 내거나 그렇죠. 네. 원래 제가 선대본 때 했던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수용성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런 것들을 정말 전폭적으로 받아주는 후보였습니다. 그때 우리 장해찬 전 최고께서 그 청년보좌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되게 열려있는 분이었어요, 정말. 그때 저희가 정말 날선 이야기들을 많이 맞아요. 했어요. 사실은 무례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죠. 그럼요. 그때 네. 정말 후보 교체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맞아요. 오죽하면. 근데 네.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그런 것들을 뭔가 모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년들이 그럼 지금부터 다 해라. 근데 저도 좀 놀랐던 것이 그 말이 정말 리터럴리 다 하란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결제 없이 저희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조금 더 빠르게 그 캠프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당 지도부도 지도부인데 저희 당의 후보가 될 사람이 그런 포용력과 아량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그 맡기고 소위 이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른다운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치에 오래 머물다 보면은 생각이 굳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좀 그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 당연히 하다 보면 실수도 하죠. 그런데 그 실수를 감내할 정도로 더 많은 퍼포먼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내할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했기 때문에 선거를 이긴 것인데 만약에 젊은 사람들 괜히 기용했다가 사고치고 책임 안 지고 하면 어떡하냐 이런 보수적으로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 또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어른들의 역할은 든든한 버팀목이 돼서 뭐든 할 수 있게 공간을 열어주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낸 퍼포먼스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고 인정해주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된다라 그러면 사실 저뿐만 아니라 정말 유수한 인재들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능력이 있지만 기용되지 못하는 많은 청년 인재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또다시 대역전극을 쓸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내 경선으로 보면 네. 나경원 의원의 출마 선언이 늦었고 네. 좀 돌풍을 일으켜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저 드럼통 짤이라는 명짤이 나와서 이재명의 위험성
과격성 이런 것들을 전국에 알리는 히트 상품이 하나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으로 시각을 돌려도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러분 냉정하게 말해서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되게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저들은 이재명으로 사실상 대동단결되어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선을 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순간을 준비해왔던 팀이에요. 네. 그래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거 돈 많이 쓴 거고 전문가가 제대로 붙었어요. 네. 이재명의 위험한 이미지를 죽이려고. 그리고 생방송을 안 한대잖아요, 이재명이 지금. 맞습니다. 경선 때 언론 인터뷰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방송에 노출되면 네. 막 욱하는 거 나올 거 뻔하니까 말실수 하거든요. 노출을 안 하는 거예요. 애들 밀고 네. 막. 그러니까 전략을 잘 잡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탄핵이라는 비극적인 사태까지 맞이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평소처럼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지는 거예요. 그럼요. 그냥 무난하게 지는 선거가 되는 거예요. 뭐라도 해서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다시 한번 지금 제 주변에 저를 포함한 보수 진영의 선거 많이 뛰어봤던 선수들 또 주변에 뜨거운 열혈 지지자들 흥이 안 난다 그래요. 맞아요. 신이 안 난다. 대선 경선 이거 뭐 한동훈 떨어뜨려야 되니까 제 주변 분들은 참여는 해야 되는데 신이 안 난다. 그러니까 다들 약간 힘이 다 반쯤 빠져 있어요. 맞아요. 이런 상태에서 선거는 해보나만 합니다. 안 해봐도 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뭔가 이슈를 만들고 재기발랄한 뭐 때로는 그게 과한이 많이 욕을 듣더라도 막 드럼통 사진도 찍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계속 관심이 떨어져 있는 국민들을 야 그래 이재명은 안 되지. 이재명은 진짜 위험하지. 점점 이 정치 무대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맞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에 풀 주고 있고 힘이 빠져있는 우리 지지층들을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이재명한테 이 나라 넘길 수는 없지. 으쌰으쌰 해보자라고 신이 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나경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과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국민들을 신나서 이 선거에 집중시키게 만드는 그런 캠페인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신이 난다라는 게 다른 말로 그게 바로 컨벤션이잖아요. 우리가 이 경선을 일종의 축제로 만들어서 무대로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선출된 후보를 정말 최고로 만들어 보겠다. 당선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중도에 대한 그런 환상을 버려야 한다라고 보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당을 열렬히 지지하시는 분들,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우리 당원분들, 그리고 정치 고관여층들이 신이 나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관여층들을 리드를 해줘야 저희가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당색보다는 젊은 층들 중심으로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국민의힘 뭔가 바뀌어보려고 하는구나. 윤석열이 오니까 정말 운동권 청산하고 세대교체 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대세론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죠. 팔로우를 했죠.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장해찬 전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위닝 멘탈리티를 가지고 캠페인을 이끌어야 되고 그러려면 흥이 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노출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특정 후보를 과도하게 칭찬을 하니까 뭐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저희가 경선을 넘어서 당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이런 획기적인 기획과 좀 많은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민주당을 발작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박민현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공당 대변인이고 예. 전 어쨌든 방송 많이 나오는 진행자 겸 방송인으로서 지금 저희가 이 드럼통 사진 설명을 막 하는 게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고 힘 실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네네.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누가 공정성 논란을 제기한다면 진짜 정치를 하면 안 되는 뭔가 이 사리분별에 문제가 있는 분인 거고요. 누가 됐든 나경원이든 김문수든 홍준표든 드럼통 사진 같은 걸로 네. 민주당을 발작시켜라. 그럼요. 이재명이 난리치게 만들어라. 민주당에서 이것 때문에 열받아서 막 논평 쏟아내고 난리가 났잖아요. 추미애까지 참전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나경원이 아니라 김문수가 해도 홍준표가 해도 저희 똑같이 소개하고 똑같이 칭찬해드릴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드럼통 캠페인은 나경원 의원 측에서 했고 민주당의 반응이 나오면서 이게 전국적인 이슈로 이틀째 번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하면서 국민의힘 전체 차원에서도
보수 진영의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 이렇게 통통 튀는 캠페인이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제가 굳이 비교를 하기는 뭐하지만 그 민주당을 비롯해서 다른 국민의힘 내 후보들도 뭐 영상 캠페인 같은 것들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도 뭐 AI 관련된 그런 좀 게임 캐릭터를 좀 빗대서 영상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러브라이브 영상 혹시 보셨나요? 그럼 뭐 이제 재밌는 거 막 하더라고요. 예, 네. 그 만화 그 배경을 이제 일본 아이돌 그룹이 부르는 그런 영상에 이제 안철수 싱크를 더 씌워서 이렇게 만든 그런 캠페인들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이제 굳이 이렇게 막 비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 시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먼저 어떤 반응을 보이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살려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시도를 하는 것이고 좋은 캠페인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붐업을 시켜드리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진짜 힘 빠져있고 기운 빠져있는 보수 진영을 으쌰으쌰하게 만들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네. 정말로 이대로 가면 무난하게 진다. 예. 뭐라도 해야 된다.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절박함을 저는 국민의힘의 여러 후보들과 당 지도부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경선할 때 뭐 미디어데이 한다 하잖아요. 네. 8명으로 오는 후보가 압축이 되었는데 그 미디어데이 때 뭐 의자 뺏기도 한다. 예. 뭐 1대1 지목도 한다. 뭐 재밌는 아이템들 많이 넣었는데 뭔가 2%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나중에 1대1로 지명해서 토론하는 것도 저희가 지난 전당대회 때 다 해봤던 거예요. 그렇죠. 뭔가 좀 우리 박민영 대변인 같은 젊은 아이디어 뱅커들이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캠페인이나 그런 경선 과정에서의 이벤트들을 당에 좀 적극적으로 제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일단은 혹시 또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번 경선의 선거 사무는 전혀 일체 관여한 바가 근데 아이디어는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는 조금은 우려 제기도 했었어요. 제가 나중에 완성된 다음에 한번 회의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 우리 후보들이 잘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이 젊은 사람들의 그런 인식과 이제 후보들의 소화 능력에 괴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괜히 어색해 보이고 막 그러니까요. 그래서 맞아요. 좀 오히려 좀 가벼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바로 내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우리 후보들이 어떻게 좀 소화를 하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적으로 캠페인이라는 게 저희가 이 4050 세대 부모님 세대를 건너뛰고 우리 산업화 세대 그리고 젊은 2030 세대가 지금 결착하려고 하는 게 지금 저희 당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세대 인식의 격차를 잘 극복해 나가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대선은 그런 시대 인식 격차를 극복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승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너무 가볍지도 너무 무겁지도 않은 그 중간 어딘가를 잘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국민의힘 경선 더 박진감 넘쳐야 된다. 네. 그리고 뭔가 더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보수 지지자들을 신나게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렇죠. 일단 이재명 이야기 조금만 더 하고 국민의힘 경선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한번 또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요. 후원금을 하루 만에 한도를 채웠대요. 네. 이게 거의 한 30억 되는 거잖아요. 한도가 29억 얼마인 것 같던데. 경선은 9억이고 본선가에 아마 21억일 거예요. 기사 한번 내려주시겠어요? 네네네. 피디님? 얼마 한도죠? 아마 기사에 나와 있을 텐데. 네. 29억 4천만 원 맞아요. 아하. 법정 한도. 네. 야, 29억 4천만 원을 하루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시간 만에 채웠었죠. 그때 뭐 엄청 빨리 1시간인가 3시간인가 만에 채우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후원엔 6만 3천 명이 참여했고 이 중 99%가 10만 원 미만인 소액 후원이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개딸들의 조직력이 있다.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코 지금 쉬운 싸움하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라는 게 드러났어요. 아마 이런 후원금 채우는 것도 뉴스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각 캠프에서는 얼마 만에 채웠다 이런 걸 빨리빨리 막 알리고 맞아요. 보도자료를 막 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재명 전 대표가 사실 지난 경선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보다 더 늦게 후원금이 모였었습니다. 맞아요. 지난번에서는 사실은 깨질 뻔했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 후원금 채우기 위해서 이 쪼개기 후원을 유도를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불법적으로 선거 자금을 후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지금 있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후원금이 얼마나 빠르게 모이느냐가 좀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어쨌거나 20대 대선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선거 출마를 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유력한 상황인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재명이라는 사람 근데 대통령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 당 입장에서는 저는 5년만 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개헌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도 얼마나 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꼼수를 동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192석 가지고 뭐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저희가 상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예. 이야, 이게 참 깝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개딸들이 10만 원 이하 소액 후원을 어쨌든 동원해서 1시간 하루 만에 29억을 채워줬다는 거는 네. 어마어마한 속도죠. 사실 지금. 그러니까 더군다나 뭔가 이제 지난 대선처럼 정말 이게 쌍끌이로 맞붙기 하는 그런 구도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유력 주자가 지금 현재로서는 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단독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결집력이라는 것은 저희가 분명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빅텐트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한 명의 구심점을 먼저 찾아야 돼요. 어쨌거나 대통령제라는 것은 우리가 정한 우리 진영의 후보 한 사람에게 또 힘을 보태주는 형태로 확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길어야 2주 정도면 끝날 겁니다. 국민의힘 경선을 빨리 마무리를 하는 것이 선행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관심과 당원들의 지지가 좀 집중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아까 지난 경선 이야기해 주셨는데 원래 민주당의 전통적 대선 경선 방식은 국민 참여 경선입니다. 맞습니다. 민주당 당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미리 인적사항 기입하고 신청하면 누구나 다 투표가 가능해요. 맞죠. 지역별로. 그게 사실은 2002년 경선에서 노무현 바람을 일으켰던 원동력이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1차, 2차는 이재명이 완전히 이겼는데 3차에서 이낙연이 이재명을 완전히 역전해버렸어요. 그렇죠. 거의 3배 차이가 났죠. 예, 4, 5입으로 0. 몇 프로 차이로 이재명이 과반이 되느냐 마느냐 결선을 가느냐 마느냐 하다가 그냥 이재명의 결선을 보내줘 버렸어요. 맞습니다. 왜냐? 그때 송영길 지도부는 철저하게 친명 체제였었기 때문에 그때의 악몽이 떠올라서인지 이재명 눈치만 보는 지도부와 선관위가 이번에 민주당 경선 룰을 바꿨습니다. 당원 투표 50과 국민 여론조사 50, 국민의힘의 기존 방식 그대로 한다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의 룰대로라면 이재명을 추대해주기 위한 일종의 밑그림을 까는 거잖아요. 근데 김경수와 김도겸은 국민 경선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렇죠. 룰까지 불리하게 바뀌었고 그래서 김부겸이나 김두관 이런 사람들은 안 하겠다고 손 털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김동연과 김경수가 오늘 이재명과 함께 공명선거 서약을 했다는데 민주당 경선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도 역시 51대 49 싸움이 될 것 같다. 근데 그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후자인데 첫 번째로 지금 보통 이길 선거라고 생각을 하면 방심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나눌지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대선 때 되면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막 조직도 늘리고 세력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확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더 긴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내 집단으로 모여들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입을 덜어야 되니까. 어차피 이길 선거인데 입 덜어야 내게 많이 돌아오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캠프를 비롯해서 좀 당직 인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저쪽은 다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심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경선인데요. 어떤 룰을 적용해도 이재명이 될 거라는데 아무도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됐건 본인이 주인공인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토론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들러리를 서주는 것이 자기한테 불리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다 싫다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폐쇄적으로 한다라는 거,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겁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경선 과정이 나를 스크래치 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응축되어 있고 약간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지난번 경선 때 이낙연한테 대장동으로 한 방 맞고 했던 게 되게 트라우마인가 봐요. 그렇죠? 결선을 가면
졌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경선을 한 차례만 더 했어도 졌을 수도 있다. 이 트라우마 때문에 아예 그냥 답을 정해놓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경선은 사실상 지금 4강도 못 갔죠. 3강 체제로 시작을 했고요. 사실상 이재명 개인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저게 뭐 이재명 지지도가 90%가 나오냐 80%가 나오냐의 싸움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이거 5대5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재명이 임명했던 대변인단들, 이재명이 만든 당원 당규, 이재명이 임명했던 당직 인선과 선관위까지 자기가 다 정치를 하고 왔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심판 역할 하다가 지금 선수로 나오겠다라는 건데 이게 좀 가당키나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당권 대권 분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쪽을 보면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을 낙관하고 있고 방심하고 있다라는 건지를 한편 볼 수 있는 전 근거라고 보고요. 전 이런 것들을 비집고 들어가는 게 저희가 그 가능성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의 이런 약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키면서 민주당 내 자중질환을 유도를 해야겠고요. 아니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자기 책 내면서 다른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언급을 다 했는데 문재인 그렇더라고요. 이름만 네. 안 넣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감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 저희가 오히려 격려를 해줘야 돼요. 싸움 붙여야 되고 이조 심판론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면 우리가 적대적인 그 야권을 묶어주는 우리가 역효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분리를 시켜서 우리가 이 친문계 지금 뭐 전병현 의원을 비롯해서 소위 이낙연계 사람들은 이미 반 이재명으로 뭉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약간 유승민과의 개헌연대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뭐 저희 선거연대로 직접적으로 편입을 시키진 않더라도 이제 포괄적인 반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호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니 뭐 저는 그 워딩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내란 유발 세력이다. 내란 민주당이. 유발 세력이다. 그러니까 정확한 네. 적확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저희가 그런 구도로 해서 지금 민주당 경선을 지켜보는 거 좋을 것 같고요. 토론 2번밖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 경선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만한 그냥 요식행위로 이재명을 그렇죠. 네. 추대하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노골적인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보면. 지금 뭐 네. 뉴스도 당분간은 그냥 이재명이란 사람이 뭘 하느냐만 보도를 하지 경선 그 자체는 관심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반대로 저희는 이제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저희 경선이 흥행될 수 있게 잘 메이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네.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새로운 미래, 새로운 민주당 이낙연이 버티고 있죠. 예. 그리고 유승민은 국민의힘 경선 룰이 불리하다면서 무소속 출마나 제3지대 연대 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생각보다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어요. 예. 저는 뭐 일찍부터 전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 국민의힘 싫어하는 사람, 이 제3지대에 대한 선호도는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그럼요. 완주 의사만 밝히면 누가 됐든 제3지대 후보가 표를 10% 이상 받아갈 가능성은 늘 한국 정치에서 열려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를 전망하지 못하면 그게 이제 평론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준석 의원 이야기는 좀 이따 하더라도 이 이낙연, 유승민의 개헌연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낙연이든 유승민이든 둘 중에 하나를 내세워서 제3지대 개혁신당과 또 추가 단일화를 해가지고 네. 제3의 후보로 몸집을 키울 가능성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게 바로 사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의원이 했던 전략이죠. 소위 이제 양비론자들의 그런 네. 표심을 자극해서 제3지대 파이를 키우고 그걸 기반으로 단일화를 하는 전략을 계속 구사를 해왔던 겁니다. 근데 이게 한편으로 근데 안철수 의원도 그 잠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흔들릴 때 그때 이제 20%까지 반짝 오르기는 했었어요. 네. 그런데 막상 저희가 대열을 다시 갖추고 캠페인을 각 잡고 펼치니까 5% 미만까지 쪼그라들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선거비도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단일화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저희가 아직 후보도 정해지지가 않았고 지금 보수 진영이 결집을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3지대 후보들이 좀 파고들 만한 구멍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찬가지로 대열을 갖추고 이재명에 대항해서 좀 강력한 보수 지지세를 가지고 다시 캠페인을 펼친다라 그러면 사실 제3지대는 마찬가지로 5% 미만으로 좁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3지대 후보로서 안철수만큼 이 중도 저관여층에게 이미지가 좋은 후보도 사실 드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희석이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제3지대가 종국에는 3% 이상 받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 단일화가 됐건 뭐가 됐건 어떤 식으로 이 구도를 이끌어 갈 건지를 또 전략을 잘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90% 이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5월 중순까지는 저희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가 어떤 식으로 좀 단일화를 할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어찌 보면은 그 제3지대의 파일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말씀하신 그런 구도도 좀 흐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측의 우호적인 그런 제3지대 후보들이 득세를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 개헌연대라고 하는 이낙연, 유승민의 예. 저는 김부겸 전 총리가 합사할 걸로 보이진 않는데 네. 뭐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이준석 의원의 완주사가 계속 강한 상태에서 여기가 또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네. 빵 뜬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있지만 네.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나온다 한들 국민의힘 후보와 경선할 거라는 건 예상되는 수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 개혁신당이나 뭐 이낙연, 유승민 측이 끼지 않고 네. 독자 행보를 계속한다면 네. 이게 결국에는 일종의 보수 분열로 해석될 여지가 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에 그러면 단일화에 약간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세요? 아니면 정치적인 구도를 통해서 그냥 계속해서 여기에 굳이 단일화 손짓을 안 해도 된다고 보는 쪽이세요? 박민영 대변인의 분석은. 저는 그걸 가지고 사실은 보수 진영과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나 여러 전략적인 견해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의원 때도 단일화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전 두 가지 측면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젠다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아까 개헌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저희가 선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100석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교섭력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결과적으로 민주당도 단독으로는 개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아젠다를 굳이 뺏길 이유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젠다 때문에 단일화하는 것은 무가치하다라고 보고요. 이제 두 번째가 사람에 대한 건데 저는 사람에게 그렇게 기대를 하고 단일화를 했을 때 그게 단순 합으로 이를테면은 40과 5가 합쳐지면 45가 된다라는 식의 그런 단순 계산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개혁신당 지지자들의 인적 구성들을 보면은 좀 호남의 젊은 세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야당 지지 성향인데 이제 어떤 반페미니즘 이슈를 비롯해서 좀 그런 이준석 전 대표가 의원이 과거 선점했던 이슈들에 조금 더 감화가 됐던 그런 지지층들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단일화를 했다라고 해서 단순히 무지성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할 것이라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단일화라는 화두로 진통을 겪으면서 시간을 낭비할 바에 차라리 사람에게 매몰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진영과 우리 후보의 확실한 경쟁력을 보여주는 게 저는 낫다라고 봐요. 근데 물론 그런 결정을 하는 것도 이제 후보의 결단이겠죠. 당무 우선권이 후보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구도에서 저희가 이 단일화라는 이벤트의 득실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이준석 의원을 개인적으로 잘 알잖아요. 네. 이준석 의원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단일화가 아니면 단일화 안 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준석 의원이 단일화를 통해서 힘을 보태줘서 중도보수 단일 후보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건 헛된 기대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어프로치를 하고 접근을 하면 우리의 주도권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예 그 기대를 접고 다만 양자 구도가 가속화되면 제3후보의 지형이 쪼그라들죠. 맞습니다. 근데 양자 후보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제3후보의 지형은 늘어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인물도 중요하지만 구도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럼요. 그래서 최종 후보가 나오면 얼마나 선명하게 이재명과의 양자 구도를 형성하느냐. 그리고 만에 하나 제가 무리한 한덕수 추대로는 비판했지만 한덕수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저는 늘 인정하고 존경하거든요. 훌륭하신 분이죠. 만에 하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온다면 국민의 관심을 국힘 후보 대 한덕수의 단일화로 묶어서 이 단일화가 이제 메인 단일화가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기법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조중동이나 많은 전문가들 언론에서는 이준석 의원이 보수표를 더 많이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이준석과의 단일화가 보수 승리의 하나의 키라고 분석을 하는데 지난번 동탄 선거를 보면 22대는 이준석 의원이 당선됐잖아요. 맞습니다. 21대는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후보 2명밖에 안 나왔어요. 뭐 허경영 쪽 후보 나왔는데 의미가 없고. 그렇죠.
21대 대비 22대에서 민주당은 표가 득표율이 마이너스 24%가 됐어요. 네.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17%가 됐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 통탄에서 이준석 의원이 원래 국힘 받던 표보다 민주당 표 더 많이 가져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도 이준석 의원의 완주가 과연 보수한테 더 마이너스일까? 네. 저는 줄기차게 몇 달 전부터 이야기했지만 민주당한테 더 마이너스일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탄핵 정국에서 또 하필 헌재가 8대 0이라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여론 응답이 항상 높게 나와요. 네. 근데 그 중에 정권 교체는 해야겠는데 이재명은 싫다는 사람들이 분명히 꽤 많이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택지가 민주당 이재명 대 국힘이면 이 특히 040, 050 성향의 사람들은 그냥 세뇌가 돼서 죽어도 국민의힘은 안 찍겠다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재명은 싫어도 국힘이 더 싫어서 이재명한테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3의 선택지가 있으면 더군다나 국힘과는 컬러가 다른 야당으로서의 이준석이나 뭐 이낙연, 유승민 합 그 셋 중에 누가 되는 간에 있으면 정권 교체는 해야 되는데 이재명은 싫은 사람들이 저는 거기로 많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 일정 부분 보수표나 젊은 표도 여기로 가겠지만 동탄에서 민주당이 마이너스 24, 국힘이 마이너스 17 된 것처럼 그럼 7%가 더 민주당 손해였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표 계산해보면 민주당한테 갈 표, 이재명한테 갈 표가 더 많이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저는 아주 정밀하게 검토하고 계산했을 때 이준석 의원의 완주가 3자 구도로 가는 게 네. 국민의힘에게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그럼요. 민주당에게 더 불리하고 아픈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더라도 굳이 단일화를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언급하고 쩔쩔매는 순간 완전히 이제 목줄 차이는 거죠. 네, 의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 기자들이 계속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준석 의원한테 단일화 협상할 생각이 있느냐 그 자체가 트래픽을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아쉽다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안철수 의원과의 단일화 때도 안철수 의원 지지율 높을 때 저희가 단일화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오히려 띄워주는 효과만 났습니다. 역설적으로 단일화 얘기하지 않고 자강을 통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을 때 저희가 압도적인 지지세를 가지고 지지율이 쪼그라든 안철수 의원을 상대로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서 교섭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일화를 저는 반대하지만 하든 안 하든 굳이 그것을 선제적으로 입에 올리고 아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먼저 잘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선거는 제가 보기에 변수가 무궁무진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이재명 전 대표가 전당대회 나갔을 때 77% 압도적인 지지를 엄청나게 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그 실상을 보면 투표율이 정말 처참했습니다. 맞았죠. 그러니까 네. 특히 호남 지역은 민주당 권리당원들 중에서 투표 참여한 비율이 2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20% 중에 77%만 이재명을 찬성을 하고 찍은 거죠. 결론적으로 전체 권리당원 대비 15%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론조사상 지지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가가 전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지난 대선도 저희가 10% 이상 리드한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여조상으로도 그랬고. 그런데 거의 마지막 깜깜이 기간 일주일 사이에 정말 1%대까지 좁혀졌거든요. 저는 그게 단일화의 역효과도 있었다라고 보고 민주당이 정말 절박하게 원래 투표장 나올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 김만배 그 조작된 녹취록 막 문자 돌리고 총공세를 펼치면서 막판에 그 오프라인 결집이 엄청났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 때문에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새로운 표가 나와서 이재명을 찍어줬기 때문에 0.7%까지 좁혀졌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보는 그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굳이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투표장에 나올 사람들 과거 다른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우리 후보는 그런 이재명을 막기 위한 그런 힘을 나를 찍어달라고 하면서 잘 설득을 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단일화를 비롯한 선거라는 것은 뭐 투표율과 전략과 여러 정치 공학과 역학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저 자세로 아쉬운 소리 하면서 캠페인 펼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그렇게 할수록 결과도 나빠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뜨거운 화두인 단일화에 대한 저와 박민영 대변인의 생각을 오늘 저희가 뭐 따로 말을 맞추지 않고 그냥 나눠봤는데 네, 상당 부분 또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시아투데이 TV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보수 진영에서 전통 지지자나 당원 중에 이준석 의원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죠. 예.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총선 공천 패배 원인이라고 이제 제 공천 취소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제 10년 전 페이스북 캡처다 이준석 의원 지지자들이 발굴해가지고 네. 뭐 터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 개인 감정이 좋을 수가 없죠. 다만 정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한동훈을 엄청 비판하는 것도 개인 감정 이전에 보수의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비판하는 거고 동의하지 마세요. 취임새 넣지 마세요. 네.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떠나서 지금 보수 진영에서 먼저 공격할 필요도 없고 네. 사실은 먼저 러브콜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놔두는 게 최선의 전략이에요. 그럼요. 그러면 오히려 이재명 측이 먼저 공격하면 이준석 의원의 성정상 정치 스타일상 이재명이랑 더 세게 막 붙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단일화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안 되는 거다라는 전제를 딱 깔고 가면 그럼요. 그래 우리 표보다 이재명 싫어하는 민주당 표 많이 가져가라. 네. 근데 이게 데이터가 증명하잖아요. 동탄의 데이터가. 그러게요. 제가 찾아봤다니까요. 그건 처음 듣는데 매우 적확한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예. 21대 총선에서 화성을에서 당선된 민주당 후보가 그쵸. 64% 얻었어요. 진짜 압도적이었네요. 22대에서는 공영이 예. 39% 얻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4, 25. 그러네요. 미래통합당 후보는 34 얻었다가 22대에서 17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7%나 더 민주당 표가 빠진 게 데이터로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또 써먹을 때 장혜찬의 분석이라고 예, 먼저 예, 정확도를 예. 표기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인용을 하겠습니다. 더 빠져요. 민주당 표가 더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보수 분열이 아니라 정권 교체 분열, 야당 분열이 될 그럼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약간 어부지리를 노려도 된다고요. 그리고 실제 아젠다가 우리랑 접목될 수 있는가를 봐야겠죠. 지금 그 이준석 의원의 지지 세력들의 그런 논조들을 보면 내란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단정하고, 그러니까 사실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의 속성으로 이번 대선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와 그렇게 좀, 그러니까 그 총선 당시에는 심지어 이런 계엄 사태가 없었던 때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세가 더 컸다라 그러면 지금은 더 커졌을 거라고 봐야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 화학적 결합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하지 않고 무조건 단순 합으로 지지율을 생각을 한다. 이건 정말 아마추어적인 저는 전략고사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재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한번 냉정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소식 하나 더 다뤄보겠습니다. 네. 대선 기간 중에는 추가 재판 기일 지정이 어렵다라고 이재명 측이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 결국 대선을 핑계로 재판을 못 받겠다는 건데 이 사람이 예. 만약 대통령이 되면 이제까지의 모든 재판이고 법적인 절차고 뭐고 다 되겠습니까 이게?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집권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을까요? 그럴 그러니까 수도 왜냐하면 있죠. 임기가 끝나자마자 재판을 다시 재개를 해야 되는 걸 뻔히 알 텐데 그러니까요. 네.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으려고 하겠죠. 사실 의석도 있겠다. 왜 그런 행동을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전 이 워딩도 좀 웃기더라고요. 재판 기일을 본인들이 지정을 하나요? 재판일 지정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빠졌다. 이미 너무 많이 봐줬기 때문에 선거라는 것이 참작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자기네들이 사법부 그 당사자가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피고인 측근답지 않은 그런 워딩을 구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이미 대선은 됐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반증인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대선은 되면 그 이재명 전 대표 주장처럼 그 헌법 그 불소추 특권에 따라서 어차피 재판 안 받을 텐데 예, 우리가 굳이 그런 재판 일일이 가서 시간 낭비해야 돼? 이런 굉장히 부적절한 애티튜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법 만드는 사람도 법을 안 지키고 그 사람이 법 만드는 걸 떠나서 행정부 수장까지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태도를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까? 이걸 저희가 잘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이재명과 민주당 그 좌파 세력에 대해서도 꾸짖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민주당발 워딩으로는 내란 유발 세력이다라는 건데 과연 그 이재명은 뭘로 책임을 졌을까? 이 울음이 남죠. 그러니까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이 됐지만 이재명은 오히려 그 쌍방과실을 넘어선 더 큰 책임이다라고도 보는데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권력을 탐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단죄해야 된다. 그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박민영 대변인과 함께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들, 국민의힘 당내 경선 소식부터 이재명의 드럼통 이야기 또
아마도 대선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가장 큰 화두가 될 단일화에 대한 전략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평소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저희가 나눈 진지한 이야기와 현실적인 전략들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아시아투데이 TV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성 님이 댓글 달아주셨네요. 박민영 대변인 이번에 진짜 진국인 것을 알았다. 변치 말고 큰 힘을 되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이제 28살에 정치권에 처음 들어왔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도 그때 모르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좀 미숙하기도 했었고 그때 어른들과의 관계도 아직 정립되지 않았었고 그런데 사실 우리 장최고를 비롯해서 이 많은 저희 선배 그리고 형 누님들 저를 잘 이끌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에서 2년 넘게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2년 넘게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많이 담금질하고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제가 그때 일이 되게 한다라는 거를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판이라는 거, 맞는 말이라는 게 사실 되게 공허할 때가 많죠. 결과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게 특히 중요하죠. 정치는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곧 진리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쓴소리 했다는 거에 만족해서 자위하면 그럼요. 영원한 그 비주류밖에 못 되는 겁니다. 그럼요. 일을 되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지금 밖에서 그 논평하는 사람들이 제가 쓴소리 하러 간다더니 안에서 쓴소리 했냐라고 이제 조롱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대꾸도 안 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이 쓴소리 안 하고 있는 게 더 이상하죠, 사실. 제가 얼마나 그 안에서도 치열하게 어른들과 다투고 때로는 정말 직원을 하기도 하고. 잘 알죠. 그러니까 밖에서 직원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안에 내부 의사결정을 왜곡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안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식적인 저희가 회의를 또 하기도 하고 의견 수렴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통해서 제가 더 많은 것들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배웠기 때문에 이제 조직 안에서 뭐든지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일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전 지금도 사실 통제 가능한 노력을 전 늘 개인적으로 하는 성향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당이라는 큰 조직 역시 우리가 통제 가능한 노력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일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그 가치관에 방점을 찍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앞으로도 그렇게 좀 당에 기여하면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결과가 좋아야겠지만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좀 좋게 지켜봐 주시고 제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걸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아시아투데이 TV 장혜찬의 정치펀치는 보수 진영의 젊은 스피커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의의를 가지고 화수목 오후 2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변함없이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 오후 2시에는 국민대변인 국민의힘의 이준우 대변인과 함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제가 빼먹을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는 광동 침향환. 어제 제가 광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점점 떨어지는 기력, 풀리지 않는 피로, 약해지는 면역, 중장년 건강 고민에 딱 맞는 광동 침향환 소개해드립니다. 광동제약 아시죠? 여러분 다 아는 광동제약에서 침향과 최상금, 녹용 등을 황금 배합해서 직접 생산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투TV 시청자분들만을 위한 2+2 혜택 2박스 60판 구매하시면 60판을 더 드리고요. 광동 산양산 프리미엄 진액과 광동 침향 캔디까지 추가로 증정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벌써 누적 판매 1000억을 돌파한 이 효과 만점 배우 김영철이 추천하는 광동 침향환 1833-4544로 전화 걸어주시고요. 함께 건강 지키면서 대선 승리를 만들어 가시죠.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광동 침향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챙겨 드시는 광동 침향환. 시간을 돌릴 수는 없지만 활력을 채울 수는 있습니다. 수백 수천 년 침향나무가 자가치유를 위해 만들어내는 그 귀한 침향 추출 에센스를 더 게다가 명품 녹용까지 광동만의 황금 배합 26% 무려 26% 으라차차 광동 침향환 2천만 환 판매 기념 2+2 더블 감사제 지금 2박스 구매 시 정품 2박스 2달분을 더 여기에 특별 사은품 3회 기운을 그대로 광동 삼양삼 프리미엄 진액 30% 한 박스에 끝이 아닙니다. 광동 국자개발 프리미엄 침향 캔디 한 박스까지 모든 주문 고객 추가 증정. 광동 침향환의 힘 저는 믿습니다. 광동 침향환.